저 나이대가 있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이거 헐크 호건하고 워리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 미국은 일단 쇼맨십의 국가예요. 쇼맨십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짜고 치는 거잖아요. 이거 프로레슬링이라는 게. 근데 짜지 않으면 정말 이 정도의 근육질의 남자가 정말 제대로 싸우면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재밌자고 하는 거지 상대를 죽이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뻔한데 또 보고 있으면 또 재밌죠. 예, 뭐 그렇게 가는 건데 이걸 왜 갖고 왔냐? 이게 미국은 이제 기본이 일단 그 성동격서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쇼맨십도 있고, 쇼맨십하고 성동격서는 약간 다른 느낌이지만, 지금 무역전쟁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진짜 지금까지 나온 게 뭐냐라고 하면, 미국이 한 6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고,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근데 20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30억 달러 가지고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역 전쟁이니 뭐 이런 얘기는 뭐 굳이 제 강의 아니더라도 제 강의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아니죠. 우리나라는 GDP의 55%가 수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무역 해가지고 파이가 줄면 정작 미국하고 중국이 싸워도 우리가 더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분위기 안 좋은 건 사실이긴 한데, 자, 그러면 제가 다 쇼맨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증거가 뭐냐?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지금 무역 전쟁 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그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는 없으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너무 흑자를 많이 보고 수출을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무역이 너무 불균형됐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 그러니까 수출입을 다 합쳐서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중국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요. 사실 미국입니다. 예. 근데 뭐 대동소이해요. 사실 1%도 차이 안 나는데, 물론 여기서 1%라는 거 어마무시하죠. 우리나라가 뭐 3%가 안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일본이 4%가 안 되는 거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되게 수출이 많이 하는 교육국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어찌됐건 중국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럼 무역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미국이 더 손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미국이 더 수출입이 더 많은데, 그렇잖아요. 둘 다 손해라 하더라도 아무리 애가 미워도 자기까지 자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쇼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고, 뭐 좀 유럽이나 뭐 이런 데도 지금 뭐 철강 가지고 쪼우다가 다 풀어주고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다 됐어도 미국 GDP에 비하면 뭐 큰 건 아니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만약에 정말이라면 자기한테도 만만치 않은 손해가 오고, 그리고 보호무역의 끝은 어떻게 된다는 거는 1930년 대공황 때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 세금을 때려버리면 말이 25%지, 25%를 세금을 그냥 떼고 돈 남을 수 있는 교역 물건이 거의 없어요. 마진 25%를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게 몇 개나 있겠습니까? 아이폰이나 되면 모를까? 예,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러나? 왜?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짱돌을 던지나? 이건데요. 사실 제가 뭐 힌트는 많이 드렸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답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여기서 이번 강의에도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미국 우익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미국 우익들이. 자, 그러면 근데 트럼프는 미국 우익 중에서도 좀 비주류 우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치면 뭐 정통 보수가 있고, 약간 골 때리는 애들이,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극우라고 해야 되나? 뭐 태극기 흔드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트럼프가 비주류라서 약간 셈법을 좀 달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큰 틀에서 미국의 지금 우익의 우익이 트럼프가 있을 때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근데 사실 앞이 안 보이면 뒤를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건데, 미국은 양털깎이라고 들어보셨죠? 양털깎이로 그냥 키워가지고, 우리가 왜 돼지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할 때, 얘가 정말
잘 커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잘 찌워가지고 잡아먹을 때 고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양도 마찬가지면 죽이진 않겠죠. 근데 더 이상 털이 안 나면 죽이겠지만, 꼬지가 되겠지만, 미국은 늘 사실상 늘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 앞에 나와 있던 나라들 있었잖아요. 그 나라들의 특징들이 뭡니까?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여긴 빠져있지만 독일. 한 번 큰 전쟁 해가지고 쑥대밭 됐던 나라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완전 망했죠.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슬픕니까? 일본은 전쟁을 했다가 이제 그냥 점령했던 걸 다 토하고 끝났잖아요. 뭐 본토에 뭐 원자탄이 떨어지긴 했지만 본토가 점령된 건 아니잖아요. 항복하고 나서 메가드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독일은 어떻게 됐어요? 확 퍼졌다가 다시 쪼그라들고 끝 이렇게 됐죠. 그리고 중국은 뭐 전쟁도 있고 많이 했지만 뭐 문화 대혁명이니 뭐 해가지고 다 그냥 굶어 죽기 직전, 실제로 6천만 명 정도 굶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전쟁 아니었어도. 그 중에 제일 슬픈 건 우리나라죠. 식민시대에 벗어나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최악의 전쟁이죠. 요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다시 왔잖아. 그러니까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시작할 땐 이랬는데 끝나고 요렇게 된 거잖아. 그 사람만 열심히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어찌됐든 정말 쑥대밭이 됐어. 원래 없던 나라가. 그러면 그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원조를 해주죠. 근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미국 아니었으면 우리가 밥이나 먹었겠냐 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쨌든 뭐 밀가루도 주고 해가지고 제가 또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 하면 떠오르는 음식들은 대부분 피나는 음식들이잖아요. 부산 돼지국밥. 돼지국밥이 순댓국이 있는데 왜 부산은 돼지국밥이겠어요? 그냥 피난민들 때문에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돼지를 한 2마리 잡아가지고 계속 끓여서 그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게 돼지국밥이었잖아요. 순댓국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산에는 따로 국밥이란 게 있습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면 밥이 그냥 아예 국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다른 거죠. 순댓국은 이제 그냥 밥하고 원래 자기가 흔들어서 넣지 않는 이상은 따로 나오잖아요. 근데 부산은 베이스가 들어가 있다니까. 왜? 그냥 요즘이야 뭐 고기라도 있지만 예전에는 고기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는 게 이제 그거였고. 그리고 밀면 뭡니까? 원래 냉면이었는데 메밀 못 구하니까 그냥 밀가루 가지고 만든 게 밀면이잖아요. 네, 간단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또 유명해진 게 부산 하면 또 오뎅인데 오뎅은 뭐 워낙에 항구 도시니까 그렇다 치고 그리고 요즘 뜬금없는 씨앗 호떡 이런 거 이건 그냥 유행인 것 같고 부산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이제 미국에서 밀가루가 넘어와서 뭐 수제비 같은 거 이제 서민 음식으로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다는 거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게 제일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 이러다 굶어 죽는다 하지만 진짜 죽을 지경으로 굶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뭔가를 먹여줬을 때 실제 2차 대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전쟁이었는데 한국 전쟁은 이제 산이 다 많으니까 다 계곡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기어 올라가든지 밀려 내려오든지 밀고 땡기고를 하루 종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뭐 실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상사 하나가 그 누텔라 같은 거 있잖아요. 누텔라는 아니었겠지만 땅콩 버터. 요거 캔에 하나 따가지고 참호로 기어가면서 이게 그 입에다가 한 숟가락씩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못 잊는다고 하더 미국 돌아간 사람들도. 예. 그 사실 생존에 가장 관련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아니, 유태인들 그 홀로코스트 직전에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여가 시간 때 무슨 얘기했냐 물어보면 다 먹는 얘기밖에 안 했다 그러죠. 네.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기초적인 거. 그럴 때 미국이 와서 뭐 밀가루를 주고 뭐 한 거 그거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거에 당연히 인지상정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미국이 정말 뭐 물론 진짜 불쌍해서 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60몇 년도 그때 그 실제로 밀가루 폭동이 아니라 그 너무 많이 나는 풍년이 일어나가지고 왜 우리도 배추 너무 많이 나면 갈아엎잖아요. 그래서 실제 버리다가 바다에 버릴 바에
그냥 굶는 사람 주자 해서 좀 더 들어온 것도 있대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됐는데 이 원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원조만 하는 게 아니죠. 돈을 빌려줘가지고 뭐 공장을 짓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을 어떻게 재건시키냐면 수출 주도형 국가를 만들어요.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쑥대밭 됐던 나라들이 어떻게든 그냥 그때 뭐 노동권이 어디 없습니까? 그죠? 밥만 먹여주면 뭐 하루에 18시간도 일하다가 그러면 갑상 노동력으로 그냥 외국에 갖다 팔아서 우리 외화벌이 했잖아요. 근데 그 외화벌이가 우리한테는 그때는 생존 전략일 수도 있는데 미국이 또 그렇게 만들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달러를 찍을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찍어가지고 그냥 그 안에만 갖고 있으면 돈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자는 그 한정적인데 돈만 계속 찍으면 그냥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는 거죠. 빵 사러 그냥 또 그 바구니에다가 돈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돈을 밖으로 보내고 그 돈으로 물자를 사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만 하다면 최고의 그림이 되는 거지. 자기는 그냥 돈만 찍어서 돈 찍는데 뭐 그냥 무한잉크 꽂아가지고 뽑은 다음에 중동 가서 기름 사오고 한국 가서 메모리 사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리고 돈들이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달러들이 또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 통화가 되는 거죠. 그 돈을 찍어도 국제 통화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돈 가치가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의 최고의 수출품은 뭐니 해도 달러죠. 물건으로 보면 미국 제조업은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빼고요. 미국에서 물건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하면 보잉하고 이제 GM밖에 없죠. 포드나. 메이드 인 USA 뭐 본 적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들을 곳곳에 만들어둬요. 그래서 자기들은 찍은 돈 가지고 그 국가들이 생산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걔네들은 또 자본이 쌓이잖아요. 우리나라 초반 때 우리나라 그 밖에 나가봐야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달러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걔네들은 찍어서 주면 우리 포항제철 처음 만들어가지고 나올 때 막 만세 부르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국내에 만들었는데 대부분 수출했잖아요. 수출 많이 했죠. 그리고 뭐 당시 뭐 포니 뭐 이런 거 수출하고 할 때 뭐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나라 엑셀차 처음에 갔다가 뭐 반납받고 막 우여곡절 많았잖아요. 네, 엑셀 보냈다가 이게 차냐 해서 다시 돈은 줄 테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순찰차로 줘가지고 한동안 다 순찰차가 엑셀이었던.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얼마 전이라 하면 좀 그렇고 좀 전에는 우리나라 차가 들어오면 타이어부터 버리고 다시 새로 끼우는 게 미국에서는. 그리고 대륙 횡단할 때 차가 퍼지면 현대차는 새 차를 들고 와서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게 뭐 더 싸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취급을 받던 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옛날에는. 현대차는 하이웨이 안 탄다고. 그 타다가 퍼지면 바꿔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이웨이 타다가 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차를 일단은 개인이 하이웨이를 타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현대차로 하이웨이 타는 애들은 돈 없는 대학생들이 그 전국 일주하고 싶은 친구들 있죠. 그렇게 하면 4번인가까지 바꿔줬대요. 수리가 아니고 그냥 와서 차를 주고 그 현대차를 사가지고 그걸 가면 그리고 퍼지잖아요. 와서 새 걸로 바꿔주고 그걸 가져갔대요. 그런 식으로 몇 번 바꾸다 보면 끝까지 간다는 거죠. 뭐 실제로 그랬다면요. 뭐 그에 비하면 정말 대단하죠. 그에 비하면 지금 현대차 뭐 물론 욕 많이 먹고 있지만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뭐 그 우리의 노력도 있었지만 사실 이 모든 거는 미국이 우리한테만 한 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한테도 그래요. 중국은 약간 다르긴 했는데 중국도 결국에는 개발도상국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수의 자본이 축적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안에 돈이 많아야 그 안에서 좀 돌면 해외가 글로벌이 수출이 어떻고 해도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종잣돈 마련하는 거잖아요. 종잣돈 마련하는 거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장하고 미국의 입장이 아구가 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컸다 싶으면 이제 잡아 드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커가지고 잡아 드신 게 이제 85년 플라자 합의로 일본 드신 거. 네. 보통 뭐 사실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뭐 무역 전쟁이니 그리고 무역 불균형이니 했는데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플라자 합의를 했는데 미국의 적자가 줄어들었나 안 줄어들었어요. 원래부터 미국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가 나야 좋은 거예요. 자기들은 가치가 없는 돈에다가 가치를 부여해서 물건을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적자를 내는 게 한마디로 우리로 치면 그냥 법인카드 막 쓰는 기분. 뭐 그런 거라고 해야 돼요. 근데 대놓고 그렇게 하면, 그 국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적자가 너무 많다고 엄살을 부려가지고 뭔가를 해내야 돼요. 진짜 원하는 건 따로인데. 예. 그러니까 미국 국가가 얼마 전에 암호화폐 이야기일 때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시너리지 효과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5만 원짜리 찍을 때 원가가 5만 원이 들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조폐공사니 인건비 다 해도 뭐 한 2만 원 든다고 칩시다. 그럼 갑자기 3만 원의 가치가 부가가치가 생긴 거잖아요. 그 가치는 누가 가져갑니까? 정부가 가져가잖아요. 정부가 발권력이 있으니까. 그게 시너리지 효과인데 모든 국가들은 그걸 갖고 있는데 미국은 독특하게 지구의 시너리지 효과를 갖고 있죠. 왜? 달러는 지구에서 다 쓰이니까. 하다못해 북한도 지금 뭐 마약까지 팔면서 달러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미국을 그렇게 욕하면서도.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사실 이 미국한테 너무 유리한 이 환경이 근데 미국도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데다가 소리를 자꾸 질러요. 미국이 경상적자 뭐 그 쌍둥이 적자가 좀 줄어든 적이 있었는데 그게 클린턴 때입니다. 근데 클린턴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 소련하고 어떻게 됐어요? 소련이 뭐 무너지고 하면서 군축 감산 합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비에 돈이 안 나가니까 돈이 남아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적자가 주는 건 주는 건데 뭐 좋을 것도 없지만 딱히 나쁠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광고 중인데 미국은 방산이 많다 그랬잖아요. 아니 전쟁을 안 하고 뭐 그 냉전이 끝나니까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전쟁이 시작되죠. 그게 부시 정권 때였고 뭐 이라크 침공부터 시작해서 아프간 그래서 9.11을 알았는데 방조했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리가 9.11도 아까 WWF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쇼가 필요한 겁니다. 진주만 때도 그랬죠. 진주만 때도 진주만이 공습당했는데 다음날 루즈벨트가 참전을 밝혔을 때 그 누가 반전 시위를 하겠습니까? 여론이 그냥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쇼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쇼를 하려면 강렬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강렬한 이미지. 그때 저는 군이었는데, 군대에 있었는데, 나와서 이제 한 선배, 이제 증권회사 들어가서 선배가 그때 선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선물이 정말 처음에 부딪혔을 때 한번 푹 빠집니다. 당연히 빠지겠죠. 근데 올라가요. 진짜 빠진 건 두 번째 빌딩 때부터. 처음에는 다들 사고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치밀한 게 어느 누가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받을 거라고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뭐 놀고 있는데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카메라가 거기를 찍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 두 번째 폭발 장면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찍혔잖아요. 그게 전 세계에 퍼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첫 번째는 이제 마중물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빌딩이 이상하리만큼 깨끗하게 내려오잖아요. 위에서 쳤으면 살짝 넘어갈 것도 같긴 한데 그쵸? 너무 깨끗하게 넘어가는 것도 조금 물론 음모론에 빠지면 끝도 없는데 폭탄이나 있었다고 폭탄도 있었다고 그러고 뭐 철근도 예쁘게 끊어놨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은 개부실 공사하겠죠. 아니 여기서 친 게 아니고 꼭대기에서 쳤는데 그렇게 예쁘게 떨어진다는 게 조금 웃기지 않느냐. 건물 폭파할 때 네, 그 기법이라는 거 얘기 많았는데 사실 그거를 하려고 해도 진짜 이제 철거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든 거를 계획했다고 보긴 좀 어렵고 저는 첩보가 있었는데 묵살했거나 혹은 방조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2001년부터 국제 공조가 나와요.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 큰 미국이 공격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낮출 때 다른 애들하고 같이 낮춥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나는 왜 낮춰야 돼 하니까 이제 스와핑을 이제 그 통화 수합을 걸어주고 뭐 하던 것들이 지금까지 연결돼요. 9.11 생각보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역 전쟁이고 뭐고 하는 거는 그냥 성동격서죠. 성동격서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그 인천 가려고 할 때 막 그 원산 이런 데 갈 거라고 일부러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딱 전형적인 그런 거죠. 핵심, 정말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무역 전쟁이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이제 숨기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콘 아저씨가 이제 잘리고 나서, 콘 아저씨는 이제 자유무역주의자죠. 그래서 콘 아저씨가 잘리고 다음에 나온 게 레리 커들로우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양반은 뭐라고 합니까? 이 양반하고 윌버로스 상무장관하고 그리고 또 백악관 안보보좌관 그 친구하고 막 요즘에 뽑히는 애들은 다 극우 인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관세를 때리지 않습니까? 결국 서명도 했어요. 서명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막판에 일단 유예됐죠. 완전히 빠지는 건 아니고 3개월 동안 놔두고 3개월 안에 단도리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문서에 뭐라고 했냐면 관세를 받지 못한 나라들에게라고 이렇게 아예 이렇게 어떻게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한 5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요거를 하면 미국이 이제 면제를 해주겠다. 뭐냐? 이랬더니 첫 번째는 철강하고 알루미늄에다가 이제 관세를 25% 때리는 거잖아요. 그 알루미늄 10% 때리는 거고. 근데 대미 수출량을 철강하고 알루미늄의 대미 수출량은 2017년 수준에서 동결해라. 근데 2017년 미국 경기가 아주 좋아가지고 수출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만 팔아도 개땡큐죠. 지금 장사가 아주 잘 된 회를 기준으로 거기까지만 팔려고 하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오케이. 요거까지 되는 그 두 번부터가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이제 의도가 나오는 거죠.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공동 대응하자. 한마디로 중국 때릴 때 같이 가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WTO에 제소할 때 같이 가자. 동조하자. 네, 그리고 철강 글로벌 포럼에서 미국이 한마디 하면 지지해라. 네, 그리고 5번째가 미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 한마디로 내 편이 돼서 중국을 때려잡는데 동의하면 봐줄게 이거예요. 그게 공식 문서로 나와. 네, 네. 그러니까 공식 문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미국은 그냥 아예 이제는 숨기지도 않아요. 중국 저거 손볼 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거는 단순히 처음에는 저 트럼프 또라이가 또 난리를 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보호무역 얘기야 뭐 당선되기 전부터 난리를 쳤으니까 언젠가는 한번 할 줄 알았는데 진짜 할 줄은 몰랐네 이 정도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한 명이 미쳐서는 아닌 것 같고 우익들이 뭔가 좀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면은 우익들이 트럼프가 있을 때 해야 될 일을 지금 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 또라이 아니면 지금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뭘까? 일단은 왜 철강이냐? 그 많은 것 중에. 미국이 철강을 수입하면, 뭐 수입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철강 때문에 힘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철강 완전 잘 팔다가 지금 못 팔아서 미국이 힘든 거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주로 그 철강 가지고 뭐 보잉이나 이런 데서 더 이제 부가가치 만들어서 팔고 있는 나라인데, 왜 철강일까? 뭐 트럼프의 사돈이 뭐 US 스텔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예전 이명박근혜 정부였으면 그런 걸 의심할 수 있겠죠. 다수 밀어주려고 뭐 자동차 시트에다가 25% 관세를 매긴다던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맞았으면은 뭐 CNN하고 다 두드려 팼겠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왜 철강이냐면 이게 중국을 때리면 철강만한 게 또 없어요. 중국이 2009년부터 뭐 금융위기가 빵 터지잖아요. 그럼 미국은 뭐 했습니까? 돈 찍어서 일단 막았죠. 유럽은 재정 투입해가지고 막았죠. 나중에 뭐 그 재정 때문에 힘들었지만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은 그냥 국가 주도로 마구 돌렸어요. 인프라 투자 많이. 네. 그 인프라 투자라는 게 결국엔 도로 깔고 공장 짓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토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이제 시멘트하고 철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강 공장이 엄청 늘어나요. 근데 문제는 필요도 없는데 일단 지으려고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죠. 안 팔려요. 그리고 유럽에서 재정 투자를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돼버렸잖아요. 재정 투자를 많이 했더니 나라가 이제 병이 든다. 라고 해가지고 독일 주도로 해가지고 GDP 3% 이상 재정 적자 내면 죽여버릴 거야. 이게 베일린이잖아요. 유럽에서 그러면 재정 투자 거의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는 뭐 특별히 뭐 인프라 투자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은 엄청 지었는데 이거를 과잉 생산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철강 산업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이 이제 국가 동원해가지고 그냥 겨우 이제 공적 자금 투입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미 팔면 팔수록 손해예요, 이미. 보조금이 끊기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그러니까 산소 없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 25%를 때린다? 이건 죽어란 얘기예요. 중국이 버틸 수가 없는 거를 갖고 던진 겁니다. 급소를 찌른 거죠. 근데 중국은 네. 구조조정은 거의 다 끝났다고 하는데. 아유. 철강 쪽. 학원이 있는데요. 학원이 있는데 중국의 구조조정이 앞에서는 생산하고 기계 뒤에서 빼고 뭐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리고 됐다 하더라도 25%의 관세를 이겨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생산도 줄여야 되겠지만 생산 줄이는 속도가 생각보다 왜 처음에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좀 줄이는 게 아야 우리 그만 좀 만들자. 근데 그래서 생산이 좀 줄어드니까 가격이 팔팔 올라가요. 그러니까 배가 살짝 불러지니까 서로 이때다 싶어가지고 몰래 만들어 팔자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엔 잘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또 뒤에서 돌리고 있는, 중국 애들 뭐 그런 거엔 또 되게 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구조조정하라고 이제 얘기가 많았던 건데 여기다가 땅 때리는 게 된 거죠. 된 거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손을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자유무역이라고 자유시장주의면 과잉 생산으로 단가가 안 나오면 그 좀비 기업들은 퇴출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연명하고 있으니까 잘할 수 있는 기업들까지도 안 된다. 중국 때문에 다른 데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거 뭐 우리 자유무역이라고 해놓고는 관세는 없는데 뒤에서 보조금을 주면 이게 그 해외 기업들은 되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조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또 러스트 벨트잖아요.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에 뭐 어쩌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철강에 대해서 딱 하면은 아무래도 선거용으로도 좋지 않겠느냐. 네, 중간 선거가 11월 달이고 아직 지지율이 좀 별로 안 좋고 하긴 한데 11월이라서 지금부터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서 100% 정치용으로 보기는 조금 이런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뭐 기왕 할 거면 트럼프 같은 당사꾼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철강은 여러모로 중국 압박용으로는 최적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네. 지난주 그 기사에 보면 지난주 그 중간 선거에 지방 선거가 있는데 거기가 뭐 철강의 중심이라고 해서 펜실베니아 보궐선거요? 네. 졌죠?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그 램 후보가 이겼죠. 네, 그래서 뭐 끝나고 나니까 한국도 풀어주고 뭐 이유도 풀어주고 다 했다는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닌. 저는 뭐 그거는 조금 그 선거를 너무 크게 본 거 아닌가. 물론 우리로 치면 경북에서 민주당이 이겼다고 봐도 되거든요. 거기 66% 트럼프 지지했던 동네니까. 근데 뭐 그거 하나 보고 하기에는 너무 큰 일을 벌이는 거예요. 너무 큰 일을 벌이는 거고.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정치적인 거를 좀 의심하다가 이거는 물론 11월 중간선거가 진짜 게임이긴 한데 이거는 진짜 그거를 넘어가는
더 큰 뷰의 생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익의 생각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그때 한 거고 그러면 그 우익이라는 게 중국을 손을 보고 그리고 중국한테 뭘 얻어낼 거냐 이거거든요.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결국엔 패권 싸움이잖아요. 강대국끼리의 패권 싸움인데 지금 3차에서는 3차 산업이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을 때 정보통신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본을 잡아먹었잖아요.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때 기술 표준, 특히 퍼스널 컴퓨터나 컴퓨팅에 대한 기술 표준이 다 미국이 독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텔리즘, 뭐 이런 구글학 이런 게 나오게 되는 원인이었고, 일본은 그 이후로 전자제품은 사실 별로 재미없죠. 예, 전자제품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팔고 있는 제품들의 부품은 일본 없으면 답이 없지만, 그래도 기술 표준이 일본은 잡은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컴퓨터는 둘 중 하나입니다. IBM이냐, 맥이냐. 두 개밖에 없죠. 예, 표준을 잡는다는 거는 기술력이 좋다고 꼭 되는 건 아니죠. 자주 나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VHS하고 뭐 하이파인가? 그 기술적으로는 이게 더 좋았는데, 이쪽에 결국 승리를 거두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 구글이 처음에 삼성전자에 갔잖아요. 이제 우리 그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자, 갤럭시 없던 시절에. 예, 그래서 갔을 때 삼성에서 나온 사람은 다 변리사였다고 하죠. 특허 문제거든요. 특허라는 게 결국에는 패권 싸움이에요. 이 기술이 누구 거냐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이 그때 너무 보수적으로 나왔고 LG는 겨우 어떻게 삼성 근처까지 갔던 이 피처폰에 대한 그게 떨어질까봐 그냥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미래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힘들었는데 삼성은 그냥 자기 걸 파괴하지 않으면, 즉 애니코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나갔던 거고, LG는 그 이후로 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서 저기 안양 어디에 있는 삼성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씹어먹는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뭐 힘든 시간을 보내곤 오늘도 제가 LG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배터리를 바꿔 왔습니다. 아무튼 배터리 정도야 뭐 소모품이나 그럴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패권에서 일본에서 3차 했듯이 4차에서 지금 미리 기술을 점령해 놓지 않으면 그걸로 중국이 장사를 할지언정 기술 표준은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연히 보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신플라자 합의가 나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막 빙빙 돌리지 말고, 그래서 미국이 뭘 할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면 지금 위안화 환율 고시 환율이죠. 오늘 환율 얼마임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지 않죠. $1가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지.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아침에 고시를 합니다. 근데 고시하는데 밴드가 있어요.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밴드가 있는데 상단을 없애버리든지 위아래 중에 뚜껑을 열어버리든가. 미국이 원하는 건 절상이니까. 위안화 절상이니까. 아니면 확 넓혀버리든가. 뭐 요거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플라자비 때, 그때 플라자비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N은 완전히 초강세로 갔죠. 초강세로 가고, 그리고 일본은 통화가 강해지니까 수출에는 힘들어져도 구매력은 생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경기 침체가 올 걸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래서 내수 쪽으로 확 들어왔는데, 그리고 미국이 내수 인프라 투자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버블 경제가 좀 시작된 것도 좀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뭐 그렇다고 중국을 뭐 잃어버린 20년에 집어넣자 이거기보다는 이제는 위안화가 다시 절상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절상이 돼야 왜? 미국은 10년 동안 달러를 찍어놨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가 풀어나가기 시작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정정책을 써가지고 그 돈을 막 돌릴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달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양적 완화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양적 완화 때문이지만. 그러면 달러가 약해지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이것도 성능이 없어져. 위안화의 강세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위안화의 강세에서. 그때 80년대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역사라는 게 조금만 넓게 보면은 뭐 크게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뭐 무역 전쟁은 뭐 그 80년 그때랑 너무 비슷해서 플라자 합의는 일본의 내수 확대 및 통화 절상을 가져왔다면, 그리고 그걸 해내고 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해내고 나니까
일본은 좀 뭐 91년부터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전 세계는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왜? 달러가 약해지는 건 신흥국한테는 완전 좋은 일이에요. 네. 왜? 우리나라는 뭔가를 할 때 우리나라도 할 수가 없잖아. 일단 우리나라 돈은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가가 빚을 내든 기업이 하든 달러를 유치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달러가 자꾸 강해질 것 같으면 겁이 나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약세가 돼주면 그걸 믿고 레버리지를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성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가진 사람이 달러를 갖고 있는 것보다 저기 투자하는 게 더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 돈들이 또 이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달러 유입이 이머징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2003년, 2004년 막 그때 한창 좋았을 때 딱 그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압니다. 자, 이게 위안화의 장기 차트입니다. 굶어 죽기 직전에 중국이죠. 뭐 예전 공산주의답게 그냥 환율이란 게 없어요. 데이터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2001년부터 WTO 가입해가지고 지금 세계 질서에 튀어나온 거잖아요. 사실 중국이 뭐 막말로 언제부터 밥 먹고 살았냐 하면 2000년 이후입니다. 그죠? 그전에는 뭐 후줄근했습니다. 지금 가면 와 서울이 촌이네 이런 얘기 하지만 그때는 우리나라 60년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근데 그 십몇 년이 너무 다이나믹해서 전 되게 오래된 것 같죠. 당나라 때부터 잘 간 것 같잖아요. 느낌은. 그래서 그때는 근데 WTO에 중국이 가입한다는 건 WTO는 결국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잖아요. 거기에 중국이 수긍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조건도 굉장히 불리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다시 바꾸자는 얘기가 할 때가 됐는데 아직 미국 반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상이 계속됩니다. 위안화는 계속 절상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자, 2001년 이후로 9.11 이후로 전 세계 금리 인하시켰고요. 그리고 당시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유동성 공급을 파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산 가격 폭등하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그럼 이 원인을 중국한테 또 씌워야 되고요. 그리고 돈을 찍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물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중국은 중국산은 싸니까 중국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생활 물가가 잡혀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집값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다 그런데 일단 밥은 먹을 수가 있고 싸구려 물건들이 많으니까 그냥 다이소 가서 살면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뭐 그게 또 그래서 중국이 뭐 디플레이션을 수출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또 중국 입장에서도 꼭 나쁜 게 아닌 게 야 그러면 우리나라 위안화가 계속 강해질 것 같으면 차라리 달러 빚을 내 가지고 공장을 한번 지어버리면 공장에서 5%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위안화가 당시 달러 대비 5% 강해지잖아요, 1년에. 그러면 10%를 거저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는 똑같지만 환전할 때 위안화가 세지니까 빚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먼저 시작한 사람은 이제 정말 떼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다 따라 들어가고.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뭐 아시죠? 금융위기 딱 터지기 직전까지 얼마나 좋았습니까? 위안화는 계속,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달러는 약해지는데 중국은 워낙 인건비가 당시에 싸고 풍부했으니까 그냥 위안화가 강해져도 그냥 수출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일단 중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위안화가 원화보다 강하잖아요. 수출 경쟁력에서 나쁘지 않죠. 그죠? 우리 원화도 이렇게 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때 당시 원화도 좀 강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게 먼저였어요. 중국이 치고 나오니까 이제는 선진국이 못하는 성장을 브릭스니 뭐 중국인이 이런 데서 한다고 전 세계에 유행이 일어나가지고 브릭스 펀드 가입하는 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의 돈들이 다 이머징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괜찮은 거죠. 너무 괜찮아서 그리고 이때가 딱 그때 아닙니까? 강남아파트 3억에서 12억을 가던 딱 그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금융위기 터지고 더 이상 강해질 수가 없죠. 절하는 못하겠고 미국 눈치가 보여가지고 절하는 못하겠고 절상을 하려니 너무 후덜거리니 옆으로 싹 갑니다. 그러다가 2011년 좀 지나고 하니까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강세로 다시 갑니다. 그런데 중국이 너무 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이때는 위안화가 강하게 가는데 아베노믹스니 유로존 양적 완화니 해가지고 걔네들이 수출을 다 뺏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율 전쟁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이제 너무 후덜거리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룸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이 중국도 인건비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이제는 그 환율의 자정 효과까지 일본하고 유로존이 뺏어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이때 한번 몇 번 견디지 못하고 절하를 했을 때 난리가 났던 게 2015년 8월 그리고 2016년 1, 2월이 그때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절하될 때 7을 찍냐 마냐 할 때 중국 망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외환 보유고 3조 달러 깨진다 해가지고 카일 베스나 조지 소로스 나와가지고 5개월 만에 망할 거라고 저주 퍼붓고 했던 게 이때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머징 경기가 살아나죠. 그래서 다시 절상이 됐는데 지금 오늘 새벽까지 6.28입니다. 많이 내려왔죠. 작년 말만 하더라도 7을 찍느냐 마느냐였는데 그리고 역사적 저점이 6.02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신플라자 합의가 나오면 6을 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6을 깨면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한테는 나쁠 게 없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일단은 위안화가 안전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이죠. 위안화가 강해진다는 건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는데 위안화가 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위험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같은 이머징에 투자하려고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경기에 너무 민감하잖아요. 수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한국 비중을 못 늘려요. 근데 위험자산 선호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투심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다 한국에다 베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러면 미국이 그래 원하는 건 알겠는데 중국이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중국이라고 대응을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할 수 있죠. 중국도 바보는 아니니까. 일본보다는 적어도 바보는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은 당하고 나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플라자 합의가 85년에 있었는데 첫 기사가 87년에 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2년 동안 자기가 어디다 사인한 건지 몰랐다니까요. 이번에 만약에 신플라자가 나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정치인들이 그걸 알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좋아하지 않았나요? 사람들이? 아니요. 너무 강사가 되니까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고요. 근데 자본시장이 뛰어 올라가니까 거기에 투자해서 돈 벌기 시작하니까 그때 좋아한 거죠. 처음에는 무슨 일이 얘들이 만나가지고 이게 G2N이나 G7처럼 이렇게 정례회의를 만나가지고 공동합의서를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지고 사인을 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일인지 몰라 그냥 우리 만나는 개모임인 줄 알았던 거죠. 실제로 그리고 그때는 이런 학습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은 일본이 어떻게 된 걸 똑똑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는 안 될 건데 근데 아직은 감히 중국이 미국한테 대들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건 GDP 덩치밖에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중국이 발전한 거 이성으로 미국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건 잘 알고 있어요. 시진핑 이후로 좀 이렇게 힘은 없어졌지만 리커창 총리죠. 이번에 그 달래기에 나서는 게 이제 그 미국 기업들하고 CEO 한 100명 정도를 초청해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하면 다 죽는다. 원론적인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그냥 미국의 요구를 거의 다 수용할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그저께 3%씩 막 치고 올라갔던 게 요거 때문이거든요. 이게 중국이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황제가 됐는데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그냥 체면상 한 50, 30억 달러 때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팀쿡부터 해가지고 쫙 불러 모아놓고 우리는 이제 그 미국이 원하는 거 우리도 지금 안 그래도 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게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 그 예전에 북경 현대 아시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
우리는 그냥 벤츠 코리아 뭐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사실 뭐 수입상밖에 안 되니까 근데 거기다 공장을 짓고 뭘 하려면 중국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합작 개발해야죠. 이게 북경 자동차하고 현대 자동차가 합작해서 북경 현대가 나오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하는 건데 그리고 합작을 하는데도 재밌는 게 자동차 개발, 생산, 판매는 전부 다 현대 자동차가 합니다. 근데 돈 파인하는 거는 다 북경 자동차가 해요. 한마디로 돈을 쥐고 있으면 만약에 현대가 사드 때문에 좀 힘들고 이럴 때 그냥 결제를 안 해주면 밑에 하청업체들이 이제 다른 데서 줄을 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중국 거를 살짝 끼워 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쥐고 있으니까 뭐 사실상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공인인증서 암호 알고 있는 거 외에는 북경 자동차가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북경 현대로 들어갈 때 그 정몽구 회장이 그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타우 엔진 있잖아요. 우리 현대가 만든 타우 엔진. 그래도 세계 10대 엔진 안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뭐 1, 2, 3하고 차이가 너무 심각해서 그렇지 되긴 되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면 이거 몇 년 안에 다 뺏길 거다. 근데 중국에서 차를 안 팔면 답이 없잖아요.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 중국의 작년 GDP 성장한 거 있잖아요. 더 성장한 것만 껍질을 벗겨가 모으면 호주 GDP만큼 나와요. 호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호주만한 나라가 그냥 퉁퉁 챙긴다니까요. 그리고 통신도 답이 없는 게 뭐 요즘에는 이제 폰 잘 안 바꾸죠. 뭐 F9 나와도 F8이 나와도 똑같다. 뭐 이제는 저렴이 폰을 사도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이상한 뭐 그 아이폰도 너무 가격에 비해서 별 차이가 안 나가지고 요즘 그런데 그러면은 신규로 할 만한 데는 어디 번호 이동 요즘 대란 이런 말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하루하루가 대란이잖아요. 얼마 전까지 1년에 신규 개통자가 번호 이동이 아니고 신규 개통자가 6천만 명씩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나라 국민이 다 가입한 거기다가 아이폰을 안 팔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아니까 배짱인 거예요. 자, 반반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말든지 현대 아니면 차 없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판 두드려 보니까 기술 뺏겨도 다 뺏기기 전까지 최대한 팔자. 이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됩니다. 아니,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같이 밥 먹고 일을 하다 보면 기술이라는 게, 그리고 일을 해보면 핵심 인재들이 있잖아요. 꼭 뭐 노트북에서 설계서를 훔쳐가고 이게 아니라, 이런 설계서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딱 보고, 뭐 한 연봉 한 3배 때리고 데려가는 거죠. 이거 훔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스카우트 하는 거죠. 리크루팅인데. 그럼 일을 해보면 누가 핵심인지 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벤츠도 마찬가지고 아우디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식이거든요.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이게 근데 또 현대는 그 와중에 다 뺏기기 전에 열심히 팔려고 했는데 생각을 못한 게 현대차가 자격지심이 있는지 세단에 너무 욕심을 냈어요. 전략 실패 아닌가요? 전략 실패죠. 중국 가면 SUV가 완전 갑입니다. 예. 그리고 중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죠. SUV 아니면 힘들어요. 정말 근데 이제 고급차가 되고 싶다는, 고급차의 상징이 세단이다 보니까 뭐 F클래스 이런 걸 하고 싶었는지, 제네시스도 계속 세단만 만들잖아요. 제네시스에 SUV 안 나오잖아. 이거는 나온다고. 그게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죠. 예, 많이 늦었죠. 시장 트렌드를 너무 못 따라갔다. 뭐 그러면은 근데 뺏길 건 다 뺏겨가고 있고 좀 힘든 상황인데,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수소차가 뭐 완전 폭망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뜨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중국 얘기로 돌아오면 이런 것들이 미국의 우익한테는 정말 꼴불견이었던 거예요. 덩치 믿고 까분다는 거죠. 근데 차마 중국한테 이렇게 한판 뜨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얼굴 붉히기가 좀 싫었던 거죠. 일반 정치인들이. 근데 트럼프는 그 꼴 못 보잖아요. 장사꾼인데. 그래서 우익들이 이번에 나선 거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원하는 거, 플라자베가 통상에 있어서 미국은 결론은 달러입니다. 뭐 무역 이런 건 상관없고 결론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가는 명분을 얻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다시 절상이 되잖아요. 다시 절상하는 거 방향을 딱 잡으면 일단 내수를 키우는 쪽에
우리도 환율이 계속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내수하는 게 낫습니다. 구매력이 증진되니까. 차라리 우리나라 원화가 900원까지 내려간다는 판단이 있으면 차라리 저는 이제 수입상을 열겠습니다. 환율이 10% 강해지면 외국에서 가져오는 물건이 10% 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구 같은 게 더 많이 늘어나겠죠. 구매 대행 이런 거 하면 뭐 나름 재밌겠죠. 네. 제가 예전에 이케아 그거 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다가 진짜 했으면 뒤질 뻔했습니다. 그때 이명박이 돼가지고 갑자기 1,600까지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부지런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때 게을러가지고 안 했는데 나름 이제 무역업체까지 알아보고 했는데 막판에 게을러서 미루다가 갑자기 이명박 정권이 도시락 폭탄을 던져가지고 1,600원까지 보내는 걸 보면서 이게 내가 좀 부지런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무튼 그 통상의 문제 절상으로 가고 그리고 일본한테도 인프라 투자 요구했잖아요. 중국한테도 할 겁니다. 중국은 안 그래도 하고 있고요. 대외비 자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그 1대1로 그건데, 예. 근데 일단은 미국이 해먹을 수 있는 게, 뭐, 거기 가서 뭐, 건설 수주를 따오진 않겠죠. 예. 자본시장 개방이에요, 자본시장 개방. 그러니까 지금 위아래 밴드 중에 뚜껑을 없애버린다거나 하면 이게 개혁 개방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막말로 언제부터 금융을 했다고. 그 관련 업무들은 다 미국계 IB가 가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거죠.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해가지고 중국 만약에 뭐 붐이 일어났다, 일본처럼 그럼 그 안에서 뭐 펀드 팔고 하면 나쁠 거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상품. 지금 중국은 은행만 있잖아요. 은행만 뭐 공사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중국계 뭐 IB 들어보시면 없잖아요.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자본시장 그리고 자본시장을 여는 순간 이제 쉬운 말로 꼬봉이 되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자본시장을 개방하잖아요. 그러면 미국한테는 절대 개길 수가 없게 돼요. 왜? 중국이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자본 유출이잖아요. 그 문을 좀, 그래서 불편해도 걸어 잠그는 건데, 이게 열려버리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러면 가장 쉬운 걸로, 인플레가 오면 시진핑도 날아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독재자한테 가장 무서운 게 밀란이고, 밀란은 물가 상승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지금 시진핑은 설마 2번이 아니라 3번 하려고 헌법을 바꾼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종신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 물가가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사는 것 중에 보잉 이런 것들이 에어버스로 갈아탄다지만, 그 대두 콩이 있죠. 미국이 수출하는 거에 절반이 중국이 사옵니다. 근데 거기다 관세를 때리면 물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시진핑한테도 좋을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만 했는데 이제는 밥도 못 먹으면 그냥 들고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좀 중국 좀 위태위태 하지 않습니까? 저기 덩샤오핑이 뭐라고 했냐면 이 덩샤오핑이 이제 중국을 이제 개혁 개방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100년간은 미국한테 개기지 말라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뭐 중국이 뭐 저저 해도 아직은 멀은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엔 시진핑이 덩샤오핑 얘기를 잠깐 깜빡한 거 아닌가. 깜빡해가지고 이쯤 되면 걔도 나도 이제 옛날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고 그게 또 미국을 좀 자극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아까 그 합작회사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지적재산권이죠. 기술이든. 그리고 중국 하면 뭐겠습니까? 짝퉁이잖아요. 그것도 지적재산권 침해고.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인데 우리나라 유튜브에는 저작권 때문에 안 올라가는데 중국 유튜브에 가면 중국이 만든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한국 방송이 끝나면 자막까지 해가 10분 만에 올라옵니다. HD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지적재산권을 아니요 그냥 IPTV가 녹화해서 올리던데요. 그리고 거기서 광고 수익을 자기들이 먹어요 또. 그것도 도둑질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술 뺏어가는 거. 그리고 지금 애플은 두 번을 들었고요. 팟캐스트 그 편집권까지 중국한테 줬으니까 이제 구글도 이제 포기를 해가지고 받아만 주십시오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미국 우익 입장에서는 이제 4차 산업까지
중국한테 규모의 경제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저걸 풀어야 된다. 손을 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나쁠 건 없어요. 우리도 엄청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페어하게 가면 장기적으로 우리한테도 나쁠 거 없다. 중국이 아직은 우리를 뺏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 좀 되면 우리도 진입할 때 좀 이렇게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공정하게 갈 수가 있게 된다면 나쁠 거 없죠. 나쁠 거 없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안은 중국이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역사라는 게 한쪽으로 기울면 좀 돌아오는 이게 균형을 잡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트럼프라는 독특한 캐릭터가 와서 좀 과격하고 좀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흐름을 오히려 이거 다 쇼고 다 쇼고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우리한테 나쁜 게 아니다 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신플라자 합의가 나온다면 중국은 한동안은 진통이 있을 수 있다. 왜? 일본도 그랬듯이 갑자기 이제 통화가 다시 절상이 된다면 지금 예전보다 수출 경쟁력이 인건비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체질 개선이 좀 이뤄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준비했던 것보다 외부의 영향으로 좀 빨리 된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에게는 호재입니다. 일단 일본이 플라자 합의 이후 갔을 때 우리나라가 엔고의 덕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엔고라는 말은 또 달러 약세잖아요. 달러 약세든 이머징 시장에게는 물과 토양입니다. 예. 코스피가 달러 강할 때 간 적은 별로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그리고 위안화 자체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를 끌고 온다니까요. 위안화 절상이 되면. 그러면 이 모든 게 우리 삼조 효과 들어보셨죠? 그거랑 좀 비슷한 그림이 돼요. 나쁠 거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든지 제가 보니까 방향도 방향이지만 속도도 참 중요합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너무 빨리 가면 토가 쏠리기도 한다는 거고, 보험무역 얘기는 적어도 11월까지는 우려먹을 가능성이 있다. 큰 틀에서는 이 플랜으로 가지만 사이사이에 11월에는 선거가 있으니까 사이사이에는 정치적인 액션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올해나 갑자기 언제인지 모르게 합의가 돼서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에 위안화가 자꾸 내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잘 모르겠을 때는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과거에서 답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과거랑 똑같이 흘러가는지 지금 돈의 흐름을 체킹하면 되거든요. 근데 돈의 흐름은 어떻게 체크하냐? 채권하고 환율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위안화가 강해지고 있다는 건 위안화가 이제 강해질 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쪽으로 돈들이 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최소 70% 이상은 다 맞더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미국이 해왔던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 돈도,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세계 펀드 플로우는 어떻게 되느냐. 북미에서 조금 빠졌습니다. 북미에서 빠졌고, 이머징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만약에 무역 전쟁이 정말 제대로 전면전까지 간다면 이머징은 빨리 철수해야 되잖아요. 걔네들은 내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무역으로 파이가 줄어들면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머징으로 돈은 들어있고 위안화 강세가 좀 보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또 개별 사연이 있어가지고 약간 떼놔야 되는데, 요거는 5분 쉬었다가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일단 그 사이에 지금 현재 마켓에 대한 오피니언을 몇 개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구겐하임 파트너스라고 이제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글로벌 최고 투자 책임자라고 스캇 마이너드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320조 정도 굴려요. 국민연금이 지금 600조 정도 되니까 끝내주죠. 그러니까 이런 아저씨가 뭐라고 하면 일단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못하면 3억도 못했을 텐데 300조 뭐라고 했냐면, 사실 강의 때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트럼프가 재정정책 화끈하게 쓰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재정정책을 쓸 타이밍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경기 부양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일단은 경기에 불이 붙었으니까 내비둬야 됩니까? 다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악셀에서 발은 떼야죠. 브레이크도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풀악셀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고기 구울 때도 이제 너무 기름이 떨어진다 싶으면 이제 불 좀 줄여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더 불을 여는 거죠. 그럼 이제 껍데기만 타는 건데, 그래서 이걸 하면 어떻게 되겠냐 물어봤더니, 표정 굉장히 쿨하죠. 이게 어느 분야에 최고가 되면 나오는 표정입니다. 뭘 그런 간단한 걸 물어보냐 표정이죠.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의 재정 정책은 양적 완화의 기한으로 끝난다. 한마디로 경기라는 거는 이게 필연적으로 요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경기, 불경기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는 지금 한참 여기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발을 떼든지 요때쯤 되면 이제 그걸 해서 중앙은행이든 정부든 너무 오르고 너무 내리는 게 아니라 적당히 올라가는 그냥 안정성 있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악셀을 밟으니까 얘가 휙 올라가잖아요. 그럼 휙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물가가 치솟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경기가 너무 좋아 버리니까 원자재를 막 사야 돼. 그럼 원자재도 오를 겁니다. 그럼 다 올라가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니까 달러가 막 돌 거 아닙니까? 달러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빠른 약세가 오죠. 그럼 달러 약세는 또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가격을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훅 올라갔다가 불꽃이 끝나면 이 저점보다 더 뚫고 내려와요. 그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적 완화로 밑에서 받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또 꺼졌으니까? 또 해야 된다. 우리는 10년에 한 번씩 돈을 10조씩은 찍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니, 그리고 하나의 차이점은 2008년도 때는 그런 걸 못 해봤는데 우리가 한번 배웠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 빨리 돈을 찍어서 막아야 된다는 걸 다 배웠잖아. 이제는 유럽도 이제는 반대 세력이 없습니다. 그냥 미국이 제일 잘 됐고 한 순서대로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독일이 딴지 걸기도 힘들 거예요. 자기들도 지지 선언하고 뒤늦게 더 많이 찍었으니까. 그럼 이때쯤 되면 또 양적 완화를 하면 또 올라가는데 또 요때 배웠잖아요. 인플레 잡으려다가 다 초과 상관 다 태우니까 일부 인플레를 용인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럼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를 하다 보면 평균치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돈 찍어가지고 돈만 어구야로 찍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두려워가지고 이제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금리를 빨리 못 올려가지고 자산 시장만 부풀려 놓을 거다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최악이죠. 이거는 뭐 주식하고 부동산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로 바로 진입하는 거고, 그리고 실물 경기의 박살. 왜? 찍은 돈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본시장으로 들어가지 실물 경기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만 더 10억 있는 사람이 30억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경기가 확 좋아지지 않거든요. 1억 가진 사람이 30배가 돼야 되는, 30영으로 늘어야 경기가 좋아지는 거지. 1억 있는 사람이 30억이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돈이 별로 안 돌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이렇게 몇 번을 겪고 나면 정말 집값은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얘기하면 안 믿을 정도로 올라가 있을 거고, 그런데 월급은 그냥 그럴 겁니다. 그때도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최저임금을 강제로 끌어올려서라도 일반 사람들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고공분투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보고 뭐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서 망하긴 쉬운데 우리가 잘해서 잘 되기는 주변도 잘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자산을 작든 많든 자산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2008년 이후로 우리 세계가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더 빨리 움직일 겁니다. 이분도 얘기한 게 2008년 때랑 그때랑 차이는 딱 하나 있을 거다. 왜? 연준이 한번 해봤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일 거라는 거죠. 2008년에는 연준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한번 3칸 낮췄다가 다시 올렸다가 그때 같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해서 금리를 낮췄는데 이제 부양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장이 더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냥 금리를 그런 식으로 낮춘다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를 예고한 거니까 이제 컴다운을 해라는 얘기였는데 오히려
저금리가 됐다고 더 난리를 치니까 마지막 불꽃이 돼서 사라진 거거든요. 그게 2008년에 갑자기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 증시 고점은 2007년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먼 망할 때까지 8, 9월까지 탈출 기회가 최소 한 번 이상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초반에 잠깐 빠졌을 때. 그때 서브프라임 얘기 나와가지고 조금 크게 한번 흔들렸었거든요. 지금 수준으로 한번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그때 오히려 더 들어갔던 게 있는데, 그때는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텐데, 그때는 연준하고 다르죠. 그때는 연준이 경기 침체라고 강력한 사인을 보낸 거예요. 0.75를 낮췄다니까, 0.75를. 그러고 나서 이제 터지고 나니까 그냥 쭉쭉 빠진 건데, 그래서 그런 식의 연준이 이게 그 머뭇머뭇하는 모습은 없을 거고, 즉각적으로 나올 거다. 그것만 차이가 날 거다. 한마디로 돈은 찍는데 더 빨리 찍는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네. 자본주의 멸망론, 그거랑 아니요. 자본주의 명령이 아니라 화폐가 좀 그냥 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자본주의는 더 고도화됐죠. 더 고도화됐습니다. 지금 양적 완화 얘기 났을 때, 양적 완화 처음 나왔을 때 뭐 이제 자본주의 뭐 망한다는 얘기 많았잖아요. 더 자본주의가 됐죠. 예전에는 전통적이지 않다고 받아들였던 양적 완화까지도 이제 전통적인 방법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본주의는 더 고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망할 수는 있어도, 근데 망하면 뭘로 살 겁니까? 물물교환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안이 없습니다. 뭐 미국 망할 거라고 하는, 언젠간 망하겠죠. 근데 지금 미국의 패권을 누가 가져갈 겁니까? 브라질이요? 한국이요? 아니잖아요. 중국도 절대 아닐 거고.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자본주의는 진화합니다. 진화합니다. 그래서 위기 이후로 마치 항공기가 추락할 때마다 다른 항공기들이 더 안전해지듯이 지금 자본주의는 더 고도화됐어요. 더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 파괴론자들이 있는데요. 흔들림은 있습니다. 흔들림은 있어요. 어떻게 20, 30년을 내리 오를 수만 있습니까? 물론 오르긴 20, 30년 내리 올랐죠.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근데 과정에 제가 강의 때 설명드렸잖아요. 10%대의 조정은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1년에 그 1.6회 이상, 그리고 20%의 조정도 1년에 0.7회 정도는 꼭 있어 왔다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1,000원 뚫고 2,000원 가는 그 강세 시장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넓게 펼쳐보면 표시도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산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구글 같은 회사가 하루에도 2개씩 뭐 창업되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은 지구를 하나 더 살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경기 침체되면 돈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더 귀해지겠느냐 딱 보면 알죠. 자산이죠. 그래서 투자는 이제 생존 전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내공에 따라서 이제 좀 더 고도화된 매매 기법을 쓸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범용으로 그냥 지수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수도 못 고르겠다. 지수 산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드 지수에, 지구에 투자하는 게 되는 거죠. 전 지구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래량이 지랄같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제가 대행해 주다 보니까 강의를 한 거고요. 그냥 마지막은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투자로 수익을 내려면 일단 그것을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보면 뭐합니까? 사야죠. 근데 사는 거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사고 나면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유한다는 게 꽤 큰 인내를 요구하거든요.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투자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간증의 시간을 가져야 끝끝내 보유해서 수익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수요일마다 이렇게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강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강의 조금 생각보다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